미국 북부 버지니아 노바라고 불리는 이곳은 부유하고 가족 중심적인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정치인, 로비스트, 정부 관계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노바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한 저택에서 이른 아침 2번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죽어가는 아내와 낯선 남자, 그리고 남편과 유모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강력범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관계들, 그 속에 숨겨진 어두운 이야기. 우리는 그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을 때 충격을 금치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올해 2월과 3월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올해 말로 옮겨지게 됐어요. 옮겨진 이유는 끝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야기에서 약간은 모호한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022년 노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노바는 노던 버지니아의 약자입니다. 이 동네는 다른 동네와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버지니아가 대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이고 전원적인 느낌이라면 이 노바는 화려한 도시의 느낌이 강했습니다. 크리스틴과 브랜드는 너무 귀엽고 예쁜 딸이 하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남편인 브랜드는 FBI 연방요원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미국의 국세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티는 집에서 아이의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은 이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이 동네의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부도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해줄까,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2019년 아이의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브라질 출신의 오페어 줄리아나 페레즈 마갈렌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이 오페어는 외국 사람이 우리 집에 직접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얼핏 유모랑 비슷한데요. 유모보다 급여가 적고 일의 비중이 크지 않아요. 이 오페어가 하는 주된 업무는 아이에게 그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 나라의 문화를 교류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페어를 고용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에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가르칠 수 있어서 좋고 이 오페어들은 숙식에 돈을 들이지 않고 돈을 오히려 벌면서 여러 나라에 살면서 경험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 오페어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크리스틴은 1985년 9월에 롱아일랜드에서 태어났어요. 크리스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간호학을 전공했고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지금의 남편인 브랜든 반필드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는데요. 크리스틴의 동료들은 그녀가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틴이 돌보던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몇 주간의 혼수 상태에서 깼을 때 크리스틴이 있었어요. 크리스틴은 제 면도도 도와주고 제가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천사 같은 분입니다. 크리스틴은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하는 일도 했었고 이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항상 환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간호사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외국인 비자를 제한했습니다. 이때 크리스틴은 세계적으로 청원을 올리는 사이트에 오페어 프로그램을 지지하기 위한 청원도 올렸어요.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젊은 성인들의 입국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페어 프로그램은 미국인이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며 국무부에서도 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페어들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오페어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우리는 그녀와 함께 미국 문화를 공유하며 그녀는 우리와 브라질 문화를 공유합니다. 이 글은 크리스틴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어요. 이 글에서도 느껴지듯이 크리스틴은 오페어를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이렇게 크리스틴이 오페어에 대해서 적극적이게 된 이유는 지금의 오페어 줄리아나가 오기 바로 전 또 다른 오페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 또한 브라질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크리스틴과 아주 절친한 관계가 되었어요. 둘이 성격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내 아이를 돌봐주고 언어를 알려주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면 나랑 담소도 나누고 얼마나 행복하고 재밌었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결혼하게 되면서 오페어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은 새로운 오페어인 줄리아나를 고용하게 된 거였어요. 줄리아나는 이전의 오페어와 똑같이 브라질 출신이었습니다. 줄리아나는 21살이었는데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진짜 간호사인 크리스틴과 살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자랑했습니다. 특유의 활기찬 성격으로 아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빠르게 신뢰를 얻었어요. 줄리아나가 친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가족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줄리아나의 존재는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요. 2023년 2월 24일, 평소와 똑같이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남편, 우리 아이를 데리고 동물원에 갈 준비를 하는 오페어. 크리스틴에게 이날은 더없이 행복한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모두 다 외출하고 이 집에는 크리스틴만 홀로 남았습니다. 자, 줄리아나는 아침 7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왔어요. 차를 타고 동물원에 가고 있었는데 점심 도시락을 두고 온 거예요. 아 맞다, 점심! 이러면서 집으로 차를 돌립니다. 점심 도시락을 가지러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 낯선 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줄리아나가 이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줄리아나는 이 집에 자주 오는 친한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차를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차는 생전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이 동네 친한 이웃의 차도 아니었고요. 가족의 차도 친구의 차도 아니었어요. 줄리아나는 불안해서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걸어요. 크리스틴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브랜든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브랜든이 전화를 받았어요. 줄리아나는 제가 점심을 두고 와서 집에 지금 잠깐 들렸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집 앞에 처음 보는 차가 주차되어 있고 집 안에서 낯선 남자를 본 것 같아요. 브랜든은 이 전화를 받고 놀라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브랜든이 집으로 오는 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출근 전에 이 근처 맥도날드에 들려서 아침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올 수 있었습니다. 집 앞에서 집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창문이 깨지거나 문이 부서져 있거나 그 어떤 강제 침입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브랜드는 줄리아나에게 위험하니까 아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부부 침실로 갔어요. 부부 침실로 간 이유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줄리아나가 침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온 줄리아나는 불안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911에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아나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또 잠시 뒤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또 911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상황을 뭐라고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이 나질 않아서 또 전화를 끊어버려요. 지금 이 위에 누가 있고 어떤 상황이고 이게 불륜의 현장인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신고할 수 없었어요. 잠시 뒤에 위층에서 그 칼 내려놔!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랜든의 목소리였어요. 줄리아나는 아이한테 여기에 그대로 있어 라고 하고 위층으로 다급하게 올라갑니다. 브랜든이 침실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서 충격적인 현장을 마주합니다. 아내는 침대 위에서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요. 이 낯선 남자가 이 아내를 칼로 위협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브랜드는 연방요원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급한 총이 있었어요. 그 총을 꺼내서 그 남자를 향해서 겨눕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칼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그 남자는 브랜든의 총을 보고도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총 내려놓으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 다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고 그 순간 이 남자는 크리스틴의 목을 칼로 여러 번 찔렀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브랜든은 아내가 칼에 찔리는 것을 보고 그 남자를 총으로 쏩니다. 브랜든이 쏜 총알은 그 남자의 오른쪽 눈썹 위를 관통했어요. 남자는 총에 맞고 고통스러운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듣고 위층으로 올라온 줄리아나는 이 현장을 목격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요. 브랜드는 줄리아나에게 빨리 욕실에 있는 금고에서 총 가져오라고. 크리스틴은 욕실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다른 총을 가지고 왔어요. 범인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아직 크리스틴 옆에 있었습니다. 줄리아나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는 그 남자에게 한 발 더 쏴버립니다. 총알은 그 남자의 가슴을 관통했고 그 자리에서 남성은 사망했습니다.
크리스티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남성은 사망했어요. 줄리아나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911에 다시 한번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친구가 다쳤어요. 네? 어떤 친구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옆에 있던 브랜든이 전화를 바꿔봤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우리 집에 낯선 남자가 침입을 했고 제가 그를 총으로 쐈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출동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낯선 남자가 죽어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내 크리스틴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If you just want to tell me quickly what happened, I don't really know what happened. Everything happened too fast. 경찰이 줄리아나에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달라고 했고 이때 줄리아나는 살인 현장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과호흡에 말을 더듬고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He was saying like, drop the. I'm sorry, my first language is not English. no, you're doing really well. He was saying drop the. Oh, The knife or the gun? the gun. Yeah, and Brennan said, no, police, don't drop the knife. And then he was saying, I'm gonna kill her. And I don't know, he started stabbing her. I think Brennan shot him, and he asked me help to shot him too because It's okay. You don't have to get it all out right now. I never Just saw breathe. that before. Like, 크리스틴은 목과 상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미세하게 맥박은 잡혔습니다. 크리스틴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크리스틴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크리스틴은 사망했어요. 자, 이 현장에서는 피 묻은 칼, 권총 2자루, 패티시 관련 성인용품이 가득 담긴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4살짜리 딸 발레리는 지하실에 그대로 있었어요. Hey, I'm Officer Bell. Nice to meet you. Do you want to go outside with us? you need to go outside, okay? Let's go. 발레리의 신체는 무사했지만 이게 정신적으로도 무사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경찰들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궁금증은 그 낯선 남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였어요. 그 남성은 이 가족 누구와도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은 회사, 같은 교회, 같은 지역 아무것도 그와 이 가족들을 연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남자는 단순한 강도나 살인마였을까요? 이 낯선 남자의 이름은 조셉 라이언입니다. 경찰들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꼼꼼하게 수사했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서 조셉 라이언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로 패티시 웹사이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특정 성취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어요. 약간 즉석 만남 사이트처럼 그곳에서 서로 성적인 취향이 맞으면 이야기도 나누고 데이트 약속도 잡고 그런 만남을 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조셉과 소통했던 아이디는 아나스타샤 9이었고 프로필 사진에 크리스틴의 수영복 입은 사진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크리스틴은 이곳에서 조셉과 칼을 이용한 위험한 플레이에 대해서 소통을 했고 2023년 2월 24일 아침에 크리스틴의 집에서 구속하고 칼로 옷을 자르고 폭력적인 플레이를 하자고 약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셉은 침입자나 강도가 아니라 일종의 약속된 만남을 가지고 이 집에 방문한 거였어요. 크리스틴이 정말 남편 몰래 그런 만남을 가지고 외도를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경찰들은 이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크리스틴을 살해하기 위해서 덫을 놓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크리스틴이 그런 놀이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없었고요. 주변 지인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말했습니다. 그건 전혀 크리스틴답지가 않다고. 물론 크리스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성적 취향이 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셉 라이언의 시체를 조사하던 검시관은 아마 조셉은 브랜든이 쏜 첫 번째 총을 맞고 완전히 무력화됐을 거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 눈 근처에 맞은 그 총알의 충격 때문에 피로 물들어서 앞이 안 보였을 거고 즉사하진 않았지만 막 격렬하게 움직이거나 누군가를 공격할 만큼의 움직임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이런 상태에서 줄리아나는 뜬금없이 조셉의 가슴에 총을 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 조셉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총을 발사한 걸까요?
브랜든의 총격도 사실상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사망해버렸기 때문에 자기 방어였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브랜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강력하게 자기 방어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줄리아나의 총격은 자기 방어라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줄리아나의 변호사는 말해요. 그 상황은 줄리아나가 처음 겪어보는 공포였고 조셉은 여전히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움직이는 조셉에 놀라서 이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진실은 조셉은 첫 번째 총격에서 이미 무력화됐고 두 번째 총알을 맞고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은 이 사건에서 조셉을 완전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도시락을 두고 와서 줄리아나가 이 집 앞에 처음 돌아왔을 때 밖에 주차돼 있는 낯선 차를 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아무리 줄리아나가 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드나드는 사람들의 차를 많이 안다고 해도 이날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집에 무언가를 수리하러 온 수리공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틴의 새로운 친구였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줄리아나는 그 차를 보자마자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했고 크리스틴에게 전화를 하고 크리스틴이 받지 않자 출근하고 있는 브랜든의 차를 돌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 시점에는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을 텐데도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특히 이상하게 느낀 또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집에 정말 위협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 4살짜리 아이를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확인을 할 게 아니라 집 밖이나 차에서 상황을 기다리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든의 상황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브랜든은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노바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가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사 먹고 있었다고 해도 5분도 안 돼서 집에 돌아오는 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출근하지 않고 맥도날드에 있는 것도 이상해 보였어요. 몇 달간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브랜든과 줄리아나는 불륜 관계였습니다. 2022년 8월쯤 브랜든은 줄리아나에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두 사람은 이 아내 크리스틴을 속이고 몰래 뉴욕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숨겼는지 크리스틴은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줄리아나의 핸드폰에서 그 뉴욕 여행에서의 사진, 다정한 사진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가 불륜의 증거가 됐어요. 브랜든은 줄리아나에게 아내를 없애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실제로 둘은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요. 이 브랜든은 줄리아나 전에도 결혼 생활 중에 여러 번의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중 한 여성은 브랜든과 불륜 관계에 있었을 당시에 브랜든이 계속 아내를 떠날 거라고 말했고 크리스틴만 없으면 아내만 없으면 우리 관계가 더 원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해요. 브랜든과 줄리아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경찰들에게 처음부터 계속 속여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수사관들은 그 둘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살인사건이 나기 2달 전부터 사격장을 여러 번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한 달 전에는 브랜든이 새로운 총을 구입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 총이 바로 줄리아나가 조셉을 쏠 때 썼던 그 총이었어요. 우연일까요? 2023년 10월 줄리아나는 체포됐습니다. 이때 체포된 이유는 조셉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두 번째 총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셉에 대한 2급 살인 혐의와 총기 사용으로 구속됐습니다. 2월 달에 크리스틴이 죽었으니까 10월이면 아내가 죽은 지 몇 달 안 된 시점이었어요. 경찰들이 줄리아나를 체포하러 이 집에 갔을 때 경찰들은 더 많은 불륜의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고 심지어 무슨 진짜 부부처럼 이 침대 옆에 협탁에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이 액자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요. 그리고 크리스틴의 옷장에는 어느새 크리스틴의 옷이 싹 사라지고 줄리아나의 옷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2024년 8월 연방부 검사 에릭 클린거는 법정에서 전문 법의학 수사관으로부터 2개의 확정적인 보고서를 받았다. 이 증거를 1년 이상 검토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크리스틴과 조셉은 치명상을 입은 후에 이 시신의 위치가 옮겨졌을 거라고 말했어요. 조셉 라이언의 팔을 움직여서 크리스틴의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셉이 크리스틴을 칼로 찔렀다고 했으니까 조셉에게 크리스틴의 피가 묻어 있어야 했겠죠. 이 집의 컴퓨터에서 조셉과 소통한 사람은 브랜든으로 밝혀졌습니다. 프로필 사진으로 지정되어 있던 그 크리스틴의 수영복 사진이 크리스틴이 남편한테 메시지로 보낸 사진이었고 그 사진을 이용해서 프로필을 생성한 거였어요. 그리고 아내를 특이한 성적 패티시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건 발생 며칠 전에 브랜든은 크리스틴인 척 조셉과 대화하면서 칼을 이용한 폭력적인 플레이를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그날 아침에 브랜든과 줄리아나는 철저히 그들이 세운 살인 계획대로 전개했어요. 오전 7시 17분에 브랜든은 집에서 나와서 맥도날드에서 줄리아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조셉은 약속된 성적 데이트를 위해서 크리스틴이 혼자 있는 집에 방문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건 이 크리스틴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남편의 불륜도 누군가가 내 살인을 몇 달 동안 계획했다는 사실도 그리고 나만 모르는 무서운 성폭행 계획. 이날 아침 조셉이 크리스틴이 혼자 있는 집에 방문해서 줄로 크리스틴을 결박하고 칼로 옷을 찢었을 때 크리스틴은 정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본인이 있는 방으로 들어와서 칼 내려놔 라고 외쳤을 때 크리스틴은 아주 잠시 안도했을 거예요. 남편이 왔으니까 이제 난 살았다 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크리스틴은 그 믿었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크리스틴은 배신감에 그리고 남겨둔 딸에 대한 걱정 때문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었을 거예요. 크리스틴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셉도 마찬가지예요. 조셉 또한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자, 사건 발생 후에 브랜든은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겠습니다 라고만 하면서 입을 정말 꾹 다물었어요. 브랜든은 연방요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입을 다무는 게 본인에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겠죠. 줄리아나가 2023년 10월에 체포되었는데요. 2024년 9월이 지나도록 거의 1년간 브랜든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노바 지역에서는 브랜든이 행정휴가 중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 행정휴가가 뭐냐면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고 직접적인, 공식적인 직무는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회사에서 브랜든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줄리아나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경찰들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집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통화 중에 내가 배신할까봐 두려워서 나와 함께 있는 게 아니길 바래 라는 말이 기록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둘의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폭탄이고 그 말 한마디로 본인이 몇 년 동안 감옥에서 더 살 수도 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재판 날짜가 미뤄진 이유는 줄리아나가 재판 직전 검찰과 변론 협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변론 협상은 피해자나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력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경해주고 일부 혐의는 기소하지 않는 그런 제도입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아마도 브랜든이 1년이 넘게 입을 정말 꾹 다물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은 줄리아나를 설득하기로 한 것 같아요.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 줄리아나가 본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재판에서 브랜든에게 불리한 증언을 제공하는 대가로 2급 살인 혐의가 과실치사로 감형됐고요. 그리고 총기 관련 혐의는 없애줬어요. 기각받았습니다. 또 추가로 이미 복역하고 있는 이 기간을 인정받아서 브랜든의 재판 이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줄리아나는 수사에 협력하는 조건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나는 이 범행에 참여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브랜든이 실제로 이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획 중간중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줄리아나가 이 계획을 그만두고 싶었다면, 이 일을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면 조셉이 죽을 일도 크리스틴이 죽을 일도 없었겠죠. 브랜든 혼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언젠가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불륜 상대가 말했듯이 브랜든은 새로운 여자를 만날 때마다 아내라는 존재를 없애고 싶어 했어요. 매번 아내 대신 그 여자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여자들은 불륜은 저질렀을지언정 브랜든이 그런 말을 할 때 동조하지 않고 함께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줄리아나에게는 언제든지 브랜든과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가 있었고 경찰들에게 그 계획을 알리고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줄리아나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계획을 함께 실행하고 무고한 조셉과 크리스틴을 죽게 만들었죠. 어쨌든 줄리아나가 변론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언제나 피해자만 억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브랜든과 줄리아나는 이 브라질로 도피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어요. 여권까지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이들의 도주를 우려해서 보석금을 기각합니다. 2024년 9월 16일 브랜든은 중범죄와 총기 사용 혐의 등 4건으로 기소됐어요. 보석금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획대로 도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악질이라고 생각이 드는 건 살인만 한 게 아니라 두 피해자의 평판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틴은 경험한 적도 없는데 독특한 성적 취미 때문에 살해당한 사람처럼 보여지게 했고 조셉은 위험한 성가학자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브랜든과 줄리아나의 계획대로 됐다면 이 두 피해자는 독특한 성적 패티시 때문에 죽게 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건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신뢰가 깨지고 사랑이 왜곡됐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때때로 우리가 가장 믿는 누군가를 의심해야 할까요? 브랜든의 재판은 202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줄리아나의 최종 선고는 그 이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